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5차 심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마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지금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집중 분석해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꼭 다루어야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신용환 교수가 오늘 참고인으로 출두를 했는데요. 지금 이 방송 나오기로 했다가 9시 이후까지 계속 지금 속개되는 바람에 못 왔는데요. 현장 상황 생생하게 저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진우 지금 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애시당초 지시를 받고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이번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했던 말 들어보시고 집중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예.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부관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부관이 3번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연결된 건지 끊어서 예.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 기억나는 게 있고, 예.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진술을 바꿔버렸는데,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기억이 바뀌어버렸습니까? 근데 이제 이진우 사령관, 이진우 증인의 태도를 보면 뭐 진술을 일부 바꾼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초창기에는 이진우 사령관이 뭐 총을 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이제 이런 게 다 공소장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오늘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좀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우 증인의 그 말의 신빙성을 굉장히 지금 재판부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인데, 말이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글쎄요, 저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될 그런 증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저렇게 했을까? 사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앞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증인에 대한 분리 조치라든지 그런 그 재판정에서의 그런 그 분리 조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이 돼서 증언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론이라는 것의 향배를 보면서 본인이 그냥 여기서 물러나면은 거의 이분도 징역 2자릿수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탄핵 심판 기각이 된다면은 본인에게도 좀 더 살아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약간의 좀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외부 분위기 영향을 받습니까? 헌법재판소 공격하고 윤석열 계속해서 뭔가 살아 돌아올 것처럼 국힘에서 여론 일종의 공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진술을 바꿔버린 걸까요? 저는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이 앞에 지금 있는 부분,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전 조만간 내란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방어,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저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거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측과 지금 나름대로 계속 주고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교감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진실을 얘기해도 살 길이 없으니 차라리 한쪽으로 붙어가지고 사면 받을 때 같이 받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뭐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 인구에 회자되고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뒤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태도가 상당히 지금 대비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눈치 보는 표정이 역력했고 오죽하면 재판관들이 너 차단막 세워줄까? 너 그렇게 쫄리냐? 이런 사실 진행까지 나왔을 정도로 눈치 보는 태도가 역력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진술 이를테면은 뭐 계엄 선포가 뭐 법조인 출신이신데 대통령이 뭐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지시였겠지라고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기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검찰에서 얘기한 내용까지도 잘 생각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 사실 이준호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거 총 쏘서라도 끌고 나오고 4명이 뭐 해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는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양다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다리를 타고 있다. 네네. 자 지금 댓글로 고애순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자니 열받고 잠도 안 온다. 네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진우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대답할 때마다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 의식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제 상반된 진술을 하면 하나는 검찰에서는 우리가 이제 검찰 조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직접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은 제3자가 왔을 때 자 국민들 앞에서 직접 하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는 지금 뭐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자의 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의심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뭐 대비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좀 일관되게 진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증언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진우 사령관의 말은 좀 믿기 어렵다. 라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더욱이 오늘 이제 왜 중요했냐면 헌법재판소에 나온 것은 이제 본인 재판은 아니잖아요. 이건 탄핵 심판이고 윤석열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온 것인데 오늘은 이게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하는 증언이면서 동시에 생중계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3스타 수도방위 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내란 범죄에 가담을 했고 그 가담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를 이제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런 식의 오락가락 태도, 용기 없는 태도, 그리고 뭐 다수의 거짓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든 어떻든 간에 저런 식의 신빙성 떨어지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참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 이진우 여인영의 발언과 그리고 또 곽종근 발언 네. 이 부분이 완전히 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은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묻습니다. 당신 김병주 의원에게 해고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밝혔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재차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분명히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종근, 이준호 여인영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충암파다.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군에서 역할을 승진하는데 일정 정도 했지만 그렇지만 곽종근은 분명하게 본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시종일관 얘기를 진술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진우 그 전 사령관이 계엄은 적법했다라는 또 발언까지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하면은 그걸 제가 좀 경감됩니까? 저게 이제 유일한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저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바보죠, 저렇게 생각했으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진우라고 하는 군인이 정말 비겁하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에다가 국민들한테 방송까지 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의심하겠냐, 감히. 의심했어야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되게 후회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당장 그 당시 지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거는. 근데 전혀 그냥 자기 바보, 윤석열이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바보 신용하는 거. 지금 바보 역할을 하면서 저걸 돌파하겠다. 이건 합법적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 처벌하면 안 돼. 나는 바보니까. 그 전략이지. 아니 근데 저는 저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쾌한 게 수도방위 사령관이면은 삼성 장군 중장 아닙니까? 그 법률 참모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전 세계인들 앞에서 방송을 하니까 합법이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죠. 아니 자기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본인도 뭐가 위법이고 합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다 본인도 법률에 대한 참모로서 조력을 법무관들한테 받을 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초기에는 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계엄을 적법했다라고 얘기하면 초반에 왜 사과했습니까? 떳떳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군을 동원하는데 실전으로 군을 실전에 동원하는데 그것도 국회라 가서 작전을 하라 그러면요. 아니 일반인이 상식을 가지고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특히나 헌법 조항만 봐도 뭐 어려운 뭐 계엄법이나 다른 법까지 안 봐도 우리 헌법에만 봐도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조문 뭐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5개 항 되는데 거기 보면 국회만이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 사지를 들어서라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당연히 위법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단을 못했다라는 식의 저런 영혼 없는 관료로서의 본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금 고백하면서 앞에 진술과도 번복되는 이런 거짓말. 정말 비겁하고 참 나쁜 인간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이제 발언을 통해서 본인은 이제 정말로 윤석열한테 배웠습니까? 버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법 조력을 받고 저렇게 답변을 한 거죠. 예, 그러나 그렇죠. 예. 누가 봐도 팩트는 어쨌거나 지금 그 앞에서 한 말 파면서 전후좌우를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도 적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진우 사령관은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불법임을 인정한 거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겸을 윤석열이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고 군사정권 하에서 살았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합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 여러분 윤석열에게 오염된 윤석열에게 전염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제 곽종건 지금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진실 공방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오늘 누가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윤석열과 손잡고 매일같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들이 지금 다급해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맞다나 지금 법기술자 조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보 코스프레를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조금만 역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이 내란이라는 거는 진짜 역사에서 극복돼야 될 온 국민의 적인 것이고 이 극복 과정에서 양심을 회복해서 곽종근 사령관처럼 돕는다면 사실 형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중형이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의 합의된 의견으로서 충분히 감경이라든가 어떤 그 조치, 인간적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준우는 진짜 오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내란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이런 내란의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이 육사 출신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육사 출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경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 앞으로 역사적인 입장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군을 동원한 건 사실입니다. 이 팩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은 자기가 군을 그냥 자신이 데리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데리고 들어갔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만약에 군을 그냥 이끌고 들어왔다면 본인이 반란 수괴 아닙니까? 군형법 적용됩니다. 저거는. 그리고 군형법상의 수괴는요. 사형이고 총살로 집행합니다. 군형법상에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진우 사령관은 분명히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대통령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 곽종근 사령관은 그 시켰다는 부분 그걸 있는 그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에 모순도 없죠. 일관됩니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은 시켜서 한 게 분명한데 윤석열한테 애매하게 지금 발을 대면서 좀 은근히 뭐 한 배를 타려는 이런 양다리 전술을 좀 쓰다 보니까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따지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곽종근 사령관은 이 반란에 대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반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평가할 거고요. 이진우 사령관은 저건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정말 모렴치하고 뻔뻔하고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고 지금 상황에까지 왔는데도 어떻게든 자기 살아보겠다고 저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는데 참 대한민국이 쪽이 팔린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삼성 장군 시켰습니까? 또 누가 시켰습니까? 삼성 장군을?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의 수준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은 이제 저렇게 나오잖아요. 영원히 아마 햇빛을 못 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인영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인영은 오늘 이제 그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느냐라는 이제 질의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해서 이제 지시를 받은 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영이 지금 방첩사령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체포하고 구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진우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근데 스타일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떻게 우리 다른 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이진우다. 그러니까 이진우는 내가 바보라서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이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인영 역시도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런 지금 작전으로 진술을 하기로 아마 이제 그 법기술자들한테 레슨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네. 판단으로는 일단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 지시한 거 시인했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과 이제 체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여하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고 주요 인사 명단의 존재는 마찬가지로 또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인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헌재에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기 한 진술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 일관성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이건 이제 꼭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이제 공판 결의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했다. 근데 법적 검토를 다 끝내고 하는 것이어서 그냥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종범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예.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예, 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군인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다. 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여인영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군검찰에서는 군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선포 명령 내용 알고 있었고 위법성 충분히 인지할 시간 있었는데 해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지금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의 말만 가지고 이 사안을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여인영이라는 이 방첩사령관이 이제 충암고 출신이고 그동안에도 김용현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지금 계엄을 모의한 걸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12.3 계엄과 관련해서 여인영이 맡았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건 뭐 여인영만의 진술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문건이라든지 또 여인영이 위치하고 차지하고 있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인영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뭐 재판부를 기망하거나 뭐 모든 언론을 속이거나 이런 태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을 숨기고 있다. 많은 부분을 숨기고 있고 큰 틀에서는 김용현에게 어떠한 지시와 어떤 그런 지휘적인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든 지금 자기 살아보자라는 전략밖에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 그 전략이 잘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인영 관련해서 오늘 추미애 의원께서 정말 중요한 거 밝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영이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아직 지금 자기 자백하지 않은 범법 행위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영한테 방첩사 그 신원 보안실장이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지시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14명 명단 말고 네. 4명의 명단을 주면서 신원 파악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첩사 실장이 4명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박정훈 그 대령 재판했던 군 판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재판장, 그다음에 배석 판사, 그다음에 영장 판사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석열과 관련돼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과 재판부까지도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지. 여인영이 훨씬 많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취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4명, 16명 또 추가 4명 외에도요. 훨씬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자, 그것을 실행했다. 당사자가 그 얘기까지 들었다. 그래서 매우 몸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데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을 구금이나 또는 체포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다. 이게 저는 반드시 터져 나온다고 보는데요. 자, 시간을 저희들에게 좀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오늘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평론가가 돼 버리는데 평론가 중에서 저기 아주 하급 평론가가 됐는데 윤석열 평론가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뭐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자, 어떻습니까? 저 정도 거짓말을 시키려면 얼굴에 뭔가 약간 붉은기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약간 눈을 떨든지 좀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군인들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 선포했지.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지. 그리고 선관위에 난입했지.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저런 걸 뻔뻔하게 얘기하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게 수치스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윤석열 말대로 하면 지금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됐고 헬기가 떴고 군인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걸 저희 다 봤거든요. 저도 그날 국회 현장에 가서 저도 봤습니다. 목격자 중에 한 명이고 헬기가 위에 떠 있을 때 정말 소름이 돋고 오싹오싹했거든요. 그리고 완전 군장한 군인들이 제 뒤로 지나갔어요. 뒤로. 그 시민들이 느꼈던 그 공포. 그러면 그 군인들 도대체 누가 풀었습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여인형이 풀었습니까? 이진우가 풀었습니까? 곽종근이 풀었습니까? 아니 김용현이 풀었습니까? 윤석열이 풀었죠. 그걸 누구로 확정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왜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이런 거를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저렇게 평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시를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해놓고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나? 지난번 김용현을 부르지 말았어야 돼. 김용현이 아무리 진술 짜맞추려고 해도 280명 들어가 있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저렇게 김용현의 그나마 헌재 진술까지도 저렇게 정신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 정신적으로 같아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네.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솜사탕 꽃나무님 전 국민이 방송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진우 여인형 무기징역이다. 나무꿈님은 뜻이나 알고 하는 말인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연구 대상이다. 빵건님 굉장히 좋게 표현하시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짓말을 시켜도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정말로 끝장 인생이다. 여기 방송하는 우리 네 사람이 끝장 인생의 한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이 정말로 끝장 인생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인지. 야, 성렬이는 위정 자체가 범죄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신다면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서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참고로 예. 윤석열이 한 말을 싹 죽이는 사진 한 장이 있거든요. 예. 하필이면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오늘 한국 보도사진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에요. 예. 이거거든요. 이야, 뭐 영화 무슨 뭐 스틸 사진 같잖아요. 진짜 영화 장면 같네요. 조선일보마저도 서울의 봄, 예. 덮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저 저는 이렇게 많은 사진 처음 예. 본 것 같아요. 저 사진을 보고 윤석열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 그리고 전날 그 국회를 쭉 둘러싼 경찰 병력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저는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얼마나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막았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은 딱 하나였어요. 국회의원들 좀 늦자. 계엄 해제시켜야 되니까 니들 비켜라 경찰. 안 비켰고 시민들 막았고요. 또 시민들이 들어가려 했던 건 딱 그겁니다. 저 안에서 계엄군들 저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몸으로라도 막겠다. 딱 그 두 가지였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서 경찰들을 제가 혼을 좀 냈어요. 아니 지금 군 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가 돼서 지금 나라를 쿠데타로 뒤집고 엎고 있는데 경찰들 당신들은 우리 시민들보다는 강하지 않냐, 무장되어 있지 않냐. 그럼 당신들도 같이 가서 막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를 막지 말고 우리도 가서 맨손으로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경찰도 힘도 세고 무기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막자. 이렇게도 요지부동으로 시민들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찰은 누가 동원했습니까? 조지호 청장을 누가 지휘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수두룩 빽빽한 증거 위에 완전히 혼자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이제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막았습니다. 경찰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려고 했죠. 경찰들이 끝까지 막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저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줬는데 그걸 또 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싸우다 겨우 넘어갑니다. 이걸 누가 지시했습니까? 내가 누가 지시했냐? 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위가 누구냐? 자기네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이유가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지호 청장도 결국 윤석열 지시받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이진우가 몇 번 통화를 계속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속에는 윤석열이라는 건 자명한데 저런 식의 표현을 호수의 달 그림자 쫓는 느낌, 이거는 국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사기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가 국회의장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미쳤다고 밤에 담을 넘어서 올라갑니까? 네. 그랬더니 저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담 넘어서라도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이 통제한 게 아니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죽기 살기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무지 아팠겠죠.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맞았지만 안 죽었잖아. 안 죽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럼 때리면 됩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이자들이 좀 하는 논리들이요. 얼마나 궤변이고 아니 정말 창피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의전설 2위가 아마 기사도 나오고 의전도 있고 뭐 비서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왜 달밤에 아니 뭐 심심해서 담 넘습니까? 너무나도 급박하고 필사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담 넘어서라도 다 들어갔고 190명이 모여가지고 계엄 의결로 해제했으니까 뭐 별일 아니지 않냐? 사람을 죽기 살기로 패놨는데 결국 안 죽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좀 아팠으면 어때? 좀 참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 날강도 같은 논리 아닙니까? 날강도보다 더한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저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더 듣고 진짜 부글부글 끓어야 하느냐. 아니면 저 면상조차 쳐다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아예 안 봐야 하느냐. 이런 게 진짜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나경원, 윤상현 포함해서 지금 국힘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 다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웃긴 나라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있는 저 세력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함께 청산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윤석열은 이제 내란 수괴로서 엄정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쭉 저 답답한 과정입니다만 저런 그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걸 보면 근데 우리가 동의하는 바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참 못됐다. 정말 말종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 자기 수하의 장군들을 이제 중범죄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거는 부인해. 일관되게. 그런가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정황은 자기가 한 거라고 또 주워 먹어요. 이를테면 곽종군이 자기 철수 지시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국회에서 의결되는 거 해제 의결되는 거 보고 자기가 빼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자기가 철수 지시 내리지 않았느냐. 철수 지시 내린 적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자기 부하들이 그것 때문에 중형을 살게 되든 말든 자기가 한 거고, 자기가 안 한 거고 나쁜 건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정말 양아치다 양아치. 전두환이 마지막 내가 다 책임진다. 내 부하들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노태우도 그랬죠. 내가 노태우도 뭐 다 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네. 근데 윤석열은 다 내 나쁜 잘못이 거는 아니고 한 거고 좋은 예를 건 네가 한 들면 거래. 그 이진우 포함해서 이 사람들 잘못이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호 대상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은 그거예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하 탓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 탓이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 이거예요, 그냥. 아니, 자기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잠깐 한 건데 뭐 몇 시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호들갑 떨고 있냐. 지금 국민들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웃긴 인간인 내란을 겁니다, 규탄하는 정말. 세력이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다. 이거 아니야. 그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표현을 나쁘다, 뭐 잔인하다
아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아니, 그걸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민생이 최악의 최악인데도 대통령을 지냈던 자가 저기에 나와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일부는 동조하고 있고 마치 일부는 앞장서서 대통령 윤석열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 정말로 청산. 일부는 동조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의 모든 걸 걸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서 탄핵 반대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은 다 같은 세력이다. 이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광화문에 백돌 10개로 걸어놔야 된다. 짱돌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읽혔고요. 국짐 18이라고 해놓으신 분도 어떤 마음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야,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기왕 열받는 거 오늘 정말로 상반떼기 보기 싫은데 한 번만 더 윤석열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고 국회에서 국정 오늘 조사 청문회 열렸던 것으로 바로 넘어가서 윤석열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매질을 하십시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뭐 한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 저 이야기 듣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주먹을 시원하게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로 좀 달려가 봐야 하겠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정언을 끝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인터뷰 중인데 자, 홍장원 현재 일어난 상황이 모두 상식적이지 않다. 오늘 뭡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장원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인들이 대부분 이제 묵비권 거부하는 경우 많았는데 그런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좀 없으신지? 네, 변함 없습니다. 그 조태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이제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전직이니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진술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 좀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재판관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홍정원 국정원 차장 같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역사가 진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무지 높이 평가합니다. 자,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홍장원 이제 차장이 증인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이 매우 놀랐다. 그리고 주변에 오해받고 입장 어려워지는 상황 알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민인 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안 오길 바랐을 것인데 지금 워낙 새빨간 거짓말이 많아서 본인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면서 법적으로 문제 있고 본인을 음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도 저렇게 싸워주니까 얼마나 국민들은 다행스럽습니까?
근데 정말 윤석열 정권의 몇 안 되는 살아있는 마지막 양심 아니냐. 뭐 홍장원 제1차장도 그렇고요. 또 김선호 차관, 국방부 차관도 저는 네. 양심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참 진실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사실 그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 외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은요, 이 진실이 가진 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목소리 자체에도 힘이 실려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진짜 대도무문이에요. 쭉 그냥 본인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감출 게 많은 사람은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손도 덜덜덜 떨리고 막 여러 가지 신체의 이상 반응들이 오는 건데, 저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저런 뭐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뭐 몇 마디 들었습니다만은 참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느끼게 해준다. 저는 아마 저 자세 그대로 아마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재판관들의 물음에 대해서 아마 거침없이 그냥 아는 그대로 있는 거대로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대로 저는 얘기를 했을 걸로 보고요. 그것이 이 실체를 밝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증인에 대한 통신조회 놀랍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여러 번 통신조회 당했고요. 우리 저 최경순 선임 비서관 포함해서 비서관 보좌관급 조치까지도 통신조회 이게 뭐 상례화된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3,000명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통신조회 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계엄하에서 예비검속 대상으로 우리가 다 사후적으로 수거될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지금 저기에서 나온 통신조회라는 건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쟤들은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워낙 중요한 데다가 단단하잖아. 움직임이 없잖아. 근데 저거를 격파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야당의 사주를 받고 지금 허위 진술하고 있다. 요 논리로 격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당 의원과 통화한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저거 따지려고 이번에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홍장원 1차장은 이전에는 통화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후에라도 나오면 그걸로 또 프레임 공격을 하려고 좀 예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일당은 홍장원이 반체제 또는 국가전복 세력의 일원으로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한패였구나,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맞습니다. 지금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이고, 네. 어쨌든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여인용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통보를 받았는데 14명에서 16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체포조 맞느냐, 체포조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결국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로 지금 가봐야 하는데요. 국회 아직까지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가 지금 2차쯤이네.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신용환 교수와 방송 직전에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상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직접 여러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당 차원에서 작심하고 온 전략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통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대외적으로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거.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그 탄핵의 어떤 부당성이라든지 헌재 지금 재판 절차 내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 부각시키는 거,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김용빈 그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선거에서 그 조금씩 드러났던 부정선거의 단면들, 물론 결과가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단면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심지어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여론조사인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그걸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41%나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여론조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선거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많이 했습니다. 거의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실제로 실질적인 부정선거 없다라는 그 결론 하에서 나머지 이제 소소한 부분, 특히나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서버를 사용하는 거, 외부 인터넷망을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외주 업체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신원 조사를 안 하고 이런 걸 외주 사람들을 시키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 부각을 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부분은 국회에서 좀 보완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가장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점, 시간적인 선우 왜 그거를 이렇게 먼저 안 하고 헌법재판관들 임명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나중에 결과가 뒤집어져서 한덕수 총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앞에 부분이 다 그동안 탄핵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주장을 아주 장황하게 하면서 그게 이 국정조사랑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헌재에서의 그 탄핵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치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들, 특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아마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강하는 듯한 이게 마치 헌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 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강력하게 그 이완규 그 법제처장에게 제지를 하는 고함을 지르면서 제지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편가르기가 확실히 이루어졌다.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과 윤석열 일당과 함께 거짓으로 이 사안을 뭉개려는 세력들 간의 충돌이었다. 그나마 오늘 이상민, 이완규, 박한수, 곽종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을 중심으로 했다.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은 좀 다르게 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일관된 그런 지금까지의 발언을 유지했다. 이제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예. 이것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영환 교수께서 오늘 쟁점 관련해서 그 선거 부정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20대 대선 국민의힘 팩트 체크. 예. 이거 한번 좀 봐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저도 첫날 사전 투표 하겠습니다. 윤석열 자, 후보입니다. 이쪽으로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불가능하다고. 예,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대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직접 공보물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다 해준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울대법대 동기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는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들 통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무속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비단아 씨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노상원, 김용현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경험했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언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이 언론에 나중에 계엄이 터지면서 그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수십 차례 만났는데 계엄을 이제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님께서.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오실 때마다 군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하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 내용은 좀 이제 우리 신 변호사나 이상호 기자께서 좀 분석해 주시고 국회 무속인이 나와서 정언을 해본 게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자, 오죽하면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명단을 2023년도에 가져왔어. 이 사람 사주를 보고
배신할 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돌한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지난 3년 7개월 동안 국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비다나 씨라고 하는 분, 저는 저분이 이게 용기 있게 국회에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노상원님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여기저기서 용산 내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부 부처에서 저런 식으로 그 주술적인 기선에 의해서 작동했고, 그게 단면이 드러나는 거죠. 하물며 구테타 할 때도 얘가 우리를 배신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내 보스 함께 움직일 김용현이가 국방장관이 돼야만 이제 이게 구테타가 진행이 되는데, 국방장관에 갈 수 있을지 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발부터 이 구테타 내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런 무속적인 동기에 의해서 작동됐다고 하니, 물론 성공할 리도 없었겠습니다만 정말 이 참담한 이런 내란이 현실화된 거죠. 신 변호사, 저런 상황을 우리가 정의하면 데피니션 그러잖아요.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해? 미친 놈들의 집단 이를 참극이라고 표현해야 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저걸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출세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실행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뭔가 계획을 짰다는 게 정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그 비이성적인 짓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내란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내란행위까지도 사인에 의한, 그 사인이 또 무속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최악의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 역술인의 진술 중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장관이 되기도 전에 그걸 노상원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 장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 될 걸 어떻게 알죠, 노상원이? 그리고 실제로 장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최혜병 사건 때도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대표가 이상하게 별 4개 달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해병대가 별 3개에서 별 4개로 진짜 8개월 뒤에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들은 장관 인사 또 별 4개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최혜병 사건만 없었으면 임성근이가 로비해가지고 별 4개 달았을 거거든요. 그 이걸 어떻게 알지, 그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노상원의 저런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취득하는 거, 뭐 명태균까지 가는 것도 뭐 저는 뭐 다 비슷한 맥락이라 봅니다.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자리 나눠먹기도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김건희 개입 여부가 자꾸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그림자 자체가. 그렇죠. 무속 라인의 컨트롤 타워는 김건희라고 보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속과 사인과 인사 개입이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 이거 누가 봐도 김건희 작품 같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려워. 특별히 김건희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이번 구테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오늘 그게 더 의심스럽죠. 윤건영 의원이 이진우, 여인동 그리고 김건희는 그 전에 얘기했고요. 이 사람들이 비아폰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상원도 지급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노상호도. 근데 사실 노상호는 민간인이었잖아요. 민간이었죠.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거는 노상원과 김건희. 자, 그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안에서는 김건희가 출발점이고 바깥에서는 마지막 점검 도중에 한 명이 노상원이었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땡땡땡 장관 어때? 전봐 어떻게 나와? 이러면 쫄쫄쫄 찾아가서 아까 무속인 이선진 씨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어떻게 될 거냐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김건희가 윤석열의 핸드폰까지도 대신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문자를 대신 보내니까 네. 윤석열이 일어나서 미쳤냐라고 했다는 게 본인의 진술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 핸드폰까지 열어서 보고 심지어 대통령인 것을 참칭해서 문자까지 보내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도이치모터스, 뇌물수수, 뭐 공천 개입 이거 뭐 1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 불법계엄이라는 이 정작 중요한 일만 관여를 안 했을까요? 딴 건 다 관여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네, 예. 두 가지도 개입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윤석열이 내 부인은 계엄 선포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비아폰을 노상원, 김건희, 여 사령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다
그 커넥션이 있었다, 주고받는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마지막에 핵심은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지금 비다나 씨가 노상원을 언제 만났냐? 22년도에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김용현 사주 23년도에 예. 김용현 장관 될 것 같냐? 장관 될 것 같다.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는 저는 계엄에 대한 계엄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계속 24년 적어도 24년도부터 모의가 있었다라는 게 확실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의혹 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건희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제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의혹 제기죠. 우리가 점을 왜 언제 보러 가요? 점을 왜 결정하기 어려울 때, 판단 안 쓸 때. 그렇잖아요.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 전부를 태워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의 상황에 가는 거죠. 뭔가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택을 줄 사람은 노상원이랑 지금 노상호랑 그 김건희랑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비화폰 리스트도 김건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통신했던 것이고, 김건희가 내가 이 김용현 오빠 국방장관 시켜가지고 내가 한번 이 나라 엎어버리고 내가 통일 대통령 될 거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노상호도 이거 건희 여사가 이거 얘가 국방장관 된다는데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저기 전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전보고 결정하겠다. 아니 제가 왜 합리적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냐면요.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까지도 문자 보내는 사람이고 진중권 평론가한테까지 전화해서 57분을 떠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노상원이라는 사람 무속도 좋아하죠. 거기다가 장관 인사까지 미리 저렇게 예상하고 물어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서로 연락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락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까?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예. 추론이죠. 그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 지금 혼자 덮어쓰고 간 것 아니냐, 배우는 김건희였다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법적으로는 윤석열이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윤석열을 감옥에 쳐넣고 본인만 살겠다라는 작전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김영선 공천 준 거 있잖아요. 그 명태균이 개입해서 준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그 윤석열이 준 겁니까? 김건희가 준 겁니까? 김건희가 준 저 거죠. 김건희가 줬다고 봅니다. 왜냐면 김건희가 명태균 선생님 가장 의지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작업치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의사결정을 관철시켰다라고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계엄이라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만 김건희가 관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관여하고.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가 지금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지금 뒤에 숨어 있거든요. 저는 이 지금 계엄 관련된 국면에서도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전 여기에 대한 것들이 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전환길 선생의 어록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어록을 김건희 관련된 거죠. 네. 나머지 그거는 다시 우리 단독 보도는 조금 더 해야 하고. 다른 거. 전환길 선생이 작년 12월 4일 날 왜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는가를 자기 유튜브에서 밝혀요. 전환길 뭐라 그러냐, 친애하는 여사님의 비위가 계속 불거지고 국회에서 자꾸 특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사를 모시는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 하물며 저 극우들의 열애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전환길 선생마저도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봐도 그런 건데 우리 정상적인 우리 눈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형식적인 대통령은 빵에 가 있고 실제 대통령은 바깥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있다. 지금도 용산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소위 김건희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양평 공주 이렇게 파헤쳐 본 결과 모든 이 국정농단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우리 최병권 포함해서 명태균 게이트도 앞으로 잘 유지화되면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추론이라는 게 하나 마지막 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럼 마지막에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하나 요거 확인된 팩트는 아닌데요. 자, 속도 내서 달립시다. 알겠습니다. J컴퍼니라고 지난번에 윤석열 국군 지구병원 서울지구병원으로 토낀 거 단독했던 유튜버가 있어요. 요분이 제보를 받았대. 뭐냐면 김건희가 지금 윤석열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성형 시술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추가 확인을 하고 있대. 이게 확인된 팩트는 아닙니다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서 J컴퍼니에서 지금 취재 중인 내용인데, 김건희 장모는 이미 치매 진단서 법원에 제출한 거 아시죠? 작전상. 자, 그 와중에 대비하고 김건희는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 상황을 여전히 컨트롤하면서 자기만의 비상구를 지금 찾고 있다. 자, 여러분 채널 집중하십시오. 단독 보도 시작하겠습니다. 전한길과 세계로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세계로 교회라고 있는데 소년보 목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지인이 김진성, 이런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상호 기자 단독 보도 준비했는데 발표해 주십시오. 하늘 아래 새로운 뉴스가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일단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거제도에 4가지 ABC 지점이 있어요. 가덕도에 A, B, C, D 지점이 있습니다. 저기 A가 바로 세계로교회의 본산이에요. 저기가 지금 사하구의 좌측이니까 부산의 외곽에 있는데 저 지점이 세계로교회의 본산입니다. 부산역에서 이번에 집회 주최한 이른바 여의도파의 본산이에요. 지금 광화문파 전반스를 능가하는 지금 교세를 가지고 있고, 저 소년부가 바로 지금 같이 작업하는 게 전한길입니다. 그런데 C지역은 뭐냐? C지역은 지금 일반에는 잘 모르는데 세계로 교회의 비전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D지점이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살해 테러당한 곳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 세계로 교회의 교세가 가장 뜨거운 그 앞마당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인데, 바로 저 B지점은 그 김진성이가 벤츠차를 얻어 타고 내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로교회의 본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벤츠차를 태워준 자가 바로 세계로교회 신도인데, 지금 세계로교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앞마당에서 신도에 의해서 수송이 됐단 말이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끝났다고 저를 고발한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잡혀갈 수도 있지만은 한번 띄워보세요. 공공기관의 동성애자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조사받겠다는데도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조적을 이게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는 실시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실상 테러를 진짜 이 강압적으로 몰입 교육시키는 저 젊은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수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시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벤츠 차량 차주면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그 벤츠 차주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고 단독 범행으로 끝났다는 거. 이제 와서 보면 얼마나 수사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부실했는가.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현재 윤석열을 구하고 이재명을 죽이자라고 하는 구구의 본산이 됐고 거기에 전환길이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전환길이 있고 광화문파는 전반서 정가우 목사가 있고 그래서 요즘은 자 거국끼리 서로 경쟁한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분열하고 있다. 자 이러면서 막 상대를 더 이제 엄해하고 이런 이제 공격을 일삼고 있는데 오늘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과연 경찰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 김진성을 데려다 준 사람을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원인을 찾고 그 뿌리가 세계로 교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소년보 목사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 이 부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 대표로 제기를 했고 스픽스 열렬히 응원하면서 이 문제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잘하셨어요. 재미가 아주 있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시종일관에서 제 마음속은 열받고요, 화나고요. 그리고 야 이놈들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놈이라는 표현 써서 이게 미안합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이 상황에서도 엄중한 정치를 직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옆에 있는 자영업 정말로 힘들게 하는 분들께 그래도 여유 있는 만큼은 나가서 회식도 하고 가족끼리 식사도 좀 하시고요. 경제 정말 이러다가는 폭망하기 직전인데 대한민국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여러분들 그래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좀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전 세계 어디 계시든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 가지면서 시간이 점점점 국민의 시간, 민주주의의 시간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버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웃과 함께 역전의 용사들!